S&P 500 ETF 올인 정말 괜찮을까?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과 고민. 30년간 모은 은퇴 자산을 전부 미국 S&P 500 ETF에 넣었다면 과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60대 은퇴자 어 씨는 퇴직 후 모은 돈을 모두 S&P 500 지수 연동 ETF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S&P 500 지수가 폭락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지수는 절반 가까이 폭삭 내려앉았고 어 씨의 노후 자산도 순식간에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안락하게 지내리라 믿었던 자산이 급감하자 어 씨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주식시장 폭락을 만나면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돈을 한 곳에 몰빵한 채 폭락장을 견딜 자신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 균형과 분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데이터와 함께 S&P 500 올인 전략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S&P 500 올인 전략의 기대와 현실. S&P 500의 놀라운 장기성과 우선 S&P 500 지수의 역사적 기록은 매우 화려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S&P 500은 연평균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달성해 왔습니다. 1957년 S&P 500이 현재 형태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평균 연 10.13%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연 6에서 7%의 실질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장기 투자 시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100를 S&P 500에 넣어두었다면 배당 재투자 기준 2024년에는 $87,000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긴 안목으로 보면 S&P 500은 은퇴 자산을 굴리기에 매력적인 수단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실은 롤러코스터 높은 변동성의 함정, 그러나 숫자상의 평균 수익률만 보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현실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거듭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수차례 심각한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0명 중 7명의 투자자는 어느 해에 수익을 봤지만 3명은 손실을 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략 70% 정도의 해는 지수가 상승 마감했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해도 10년 중 1에서 2번은 찾아왔고 때로는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P 500 연간 하락률은 마이너스 37%에 닿았으며 고점 대비 낙폭은 무려 57% 가까이 급락하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최근에도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한 달 만에 지수가 30% 넘게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이후 빠르게 회복하긴 했지만 단기간 큰 폭의 하락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S&P 500의 연간 변동성 표준 편차은 대략 15에서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평균이 10% 수익이라 해도 15%포인트 정도의 흔들림은 일상적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연도에는 연중에 한 번 이상 10에서 15%가량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균 10% 수익을 얻기 위해
최대 30에서 50% 손실을 견딜 각오도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S&P 500 올인 전략의 기대 수익은 높지만 그 대가로 큰 변동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 한국 투자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한국인 은퇴자들에게는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달러로 움직이므로 원화 가치에 따라 우리 실제 원화 환산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오를 때 운 좋게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나 약세하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자산의 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원화 강세 시기에 한국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 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도 비용과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원화로 환헤지된 S&P 500 ETF의 수익률을 보니 환헤지 비용만큼 순수 성과가 깎이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S&P 500 지수 자체의 순수 달러 수익률은 10.9%였는데 환헤지형 S&P 500 ETF의 원화 수익률은 8.4%에 그쳤습니다. 연 2.5%포인트 정도가 환헤지 비용으로 빠져나간 셈이죠.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가 큰 시기에는 환헤지 비용이 연 2에서 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환율 위험을 없애려다 오히려 수익률을 크게 깎아먹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열어둘지 해지할지는 쉬운 결정이 아니며 각자의 전망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까지 감안하면 S&P 500 올인 전략은 원화 기준 성과의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은퇴 생활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환율 리스크까지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5에서 10년 S&P 500은 빛났다. 다른 자산과의 비교 최근 10년간 2010년대의 자산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S&P 500의 성과가 단연 두드러집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간 누적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 S&P 500이 약 189.7% 연평균 11.2%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장기 국채는 103.9%, 서울 아파트 가격은 54.8%, 그리고 한국 코스피 지수는 고작 30.6%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로 S&P 500 투자가 서울 부동산 투자보다 누적 수익률이 3배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S&P 500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물론 항상 미국 주식이 다른 자산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은 S&P 500이 약 마이너스 19% 하락하며 부진했지만 같은 시기 국내 예금 금리는 급등하여 은행 이자나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비교하면 상승폭은 주식만 못해도 변동성이 낮고 거주라는 실용가치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보다 성장률이 낮았지만 시기별로는 2000년대 중반처럼 한국이 더 나은 때도 있었죠. 금골드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달러 약세일 땐 강세를 보이며 주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요약하면 최근 5에서 10년은 미국 S&P 500 올인이 좋은 결과를 줬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운 좋게 올인했다면 국내 어떤 자산보다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 10년 또한 그럴지 보장은 없습니다. 자산시장에는 순환과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승자가 미래에도 승자란 법은 없죠. S&P 500 올인 전략은 높은 평균 수익률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변동성과 환율 위험
그리고 자산군 간 성과 역전 가능성까지 함께 짊어지는 선택임을 데이터는 보여줍니다. 3. 은퇴자의 현실적인 고민 인출 전략과 변동성 리스크. 은퇴 후 시장 폭락이 불러오는 심리적 압박. 은퇴자에게 자산의 일시적 손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역 시절이라면 시장이 폭락해도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버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생활비를 위해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장이 급락하면 그야말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앞서 소개한 어 씨의 사례처럼 노후 자산이 20에서 30% 이상 증발하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폭락장을 겪으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거나 하락 끝에 저점에서 투매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대부분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까봐 걱정하며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그런 불안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처럼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동반 하락하는 때가 오면 은퇴자는 매월 생활비를 빼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인출을 계속하면 눈덩이처럼 자산 감소가 커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지금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돈이 바닥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은퇴자에게 시장 변동성은 단순 수익률 이상의 리스크이며 정신적 안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은퇴 후 자산 운용에서는 잃지 않는 것, 최소한 큰 폭으로 잃지 않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시퀀스 리스크 타이밍에 따라 노후가 바뀐다. 은퇴 자산 운용에서 꼭 짚어야 할 개념이 시퀀스 리스크, 즉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이는 투자 기간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같아도 어떤 시기에 좋은 수익이 나고 어떤 시기에 손실이 나느냐의 순서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은퇴자가 모두 은퇴 후 10년간 연평균 5%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한 사람은 은퇴 초기에 마이너스 20% 손실을 겪고 후반기에 큰 수익을 올린 경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초기에 20% 수익을 내고 후반에 손실을 본 경우라고 해봅시다. 평균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초반 손실로 인해 자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인출을 시작해 끝내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초반 자산이 불어난 덕분에 이후 손실을 견디고도 자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초반 몇 년간의 수익률이 은퇴 자산의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은퇴자는 수익률의 평균뿐 아니라 순서도 복불복의 운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의 시장 하락은 이후 높은 수익률이 나와도 만회하기 어려운 상처를 포트폴리오에 남길 수 있으므로 특히 올인처럼 공격적인 투자일수록 이 위험에 취약합니다. 시퀀스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인출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현명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에 대해 은퇴자는 인출액과 노후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시퀀스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에서 다양한 인출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은퇴 자산 인출 전략들 은퇴자들이 활용하는 몇 가지 인출 전략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과 적용 가능 상황이 다르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룰 정액 인출법 가장 유명한 인출 전략으로 은퇴 첫 해에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1994년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 과거 미국 시장 데이터를 연구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30년간 자산을 고갈시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인출률 4%는 포트폴리오를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했을 때 산출된 값이며 역사적으로 이 비중에서 4% 인출은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장점은 단순하고 계획 수립이 쉬우며 인출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큰 폭락이 와도 처음 정한 규칙에 따라 계속 인출해야 하므로 시퀀스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크게 불어나도 인출을 4%에 묶어두기에 여유 자금을 덜 쓰고 죽을 위험 잔액 많이 남기고 못 쓰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변적 인출 전략 플렉서벌 위드드로얼 매년 인출액을 고정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잔액이나 투자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가드레일 GUARDR AIL 전략은 자산이 많이 줄었을 땐 인출액을 일정 비율 삭감하고 많이 늘었을 땐 인출을 조금 늘려서 자산이 한계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율 인출률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규칙을 두기도 합니다. 한 예로 어떤 해든 인출액을 포트폴리오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런 유연 조정 전략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퇴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풀 수 있어 자산 고갈을 늦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계획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실천하는 은퇴자의 규율과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버킷 전략 버커 스트래터지 기간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독특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버킷 13년치 생활비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보관하고 중기 버킷 410년치은 채권 등에 투자하며 장기 버킷 10년 이후 쓸 돈은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폭락해도 단기 버킷의 현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므로 급한 시기에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땐 장기 버킷의 주식을 일부 팔아 단기 버킷을 채우는 등 계좌 간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출을 이어갑니다. 버킷 전략의 장점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한 버킷이 흔들려도 다른 버킷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단점은 자금을 쪼개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 관리가 다소 번거롭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버킷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는 폭락장에도 생활비 몇 년치는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도감 덕분입니다. 자산 배분의 힘 주식 100% vs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앞서 인출 전략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 즉 자산 배분입니다. 모든 돈을 주식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 주식과 채권 등으로 분산 투자하면 변동성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과 채권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낮거나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며 완충작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00% 주식 포트폴리오와 60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의 과거 성과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뱅가드의 100년치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올 주식은 연평균 약 10.1% 수익을 냈고 6040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8.5%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약 1.5%포인트 낮지만 변동성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연일에서 2%의 수익을 포기하면 급락장에서 자산, 반토막 나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처럼 정기 인출이 필요한 상황에선 100% 주식 포트폴리오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면 손실을 확정 짓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6040처럼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이런 인출 리스크를 완화해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100% 주식의 높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에 맞춘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배당주나 리츠아리아 ETS, 금 같은 대체 자산을 편입해 더욱 다양한 분산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와 더불어
고배당주 ETF를 일부 보유하면 시장 전체 변동성이 크더라도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아 심리적 안정과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이나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할 때 내 위험 성향과 노후 자금 규모, 기타 소득원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인 전략은 화려해 보이지만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기에 은퇴자에게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안과 결론, 올인 전략을 보완하는 방법들.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전략 나이에 맞는 위험 조절 은퇴 후 투자 전략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가라는 말이 있죠. 이를 표현한 공식이 100-9 룰입니다. 예컨대 60세라면 대략 4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안전자산으로 두라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늘면서 120-나이로 주식 비중을 좀 더 높게 잡기도 합니다. 이를 따르면 60대는 주식 60%, 70대는 50%, 80대는 40% 정도를 주식에 두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으로 두는 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재정 상황과 성향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유효한 원칙입니다. 실제로 80대 고령의 투자자는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자산 보전 프라이오러티 암프레저베이션이 최우선이고 60대 초반 은퇴자는 앞으로 30년을 더 봐야 하니 성장 자산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70대, 80대 각각의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은 자연스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연령대에 맞춰 자산 배분의 틀을 설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보수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은퇴한 B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아직 은퇴 후 수십 년이 남았다고 판단하여 주식 50%, 채권 30%, 현금 및 기타 2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50%는 미국 S&P 500과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성장 기회를 노리고 30%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펀드로 안정적 이자 수입을 얻도록 했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은행 예금과 현금성 자산, 약간의 금 ETF에 넣어 비상시 사용할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6에서 7%로 S&P 500 올인보다 낮지만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와도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손실이 훨씬 작게 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2022년 시장 급락 때 B씨의 자산은 약 마이너스 10% 하락에 그쳐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한 올인 주식 투자자들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B씨는 덕분에 하락장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마음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 사례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지만 은퇴 후엔 이처럼 자산을 나누어 담아두는 것이 심리적, 재무적 안전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P 500 올인, 누구에게 어울리고 누구에겐 위험한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도 S&P 500 올인을 고려해 볼 만하고 어떤 경우 절대 피해야 할까요? 우선 올인을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등 다른 고정 수입원이 충분해서 투자 자산에 당장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업연금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기본 생활비가 충당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생활에 지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주식 자산이 크게 흔들려도 버틸 시간이 있고 오히려 남는 돈을 자녀 상속이나 자선 등 장기 목표로 굴린다고 생각하고 모험을 감내할 여력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매우 커서 인출률을 낮게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올인 전략을 부분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은퇴 자금이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 연 2에서 3%만 인출해도 생활이 되는 부자라면 포트폴리오에 좀 더 큰 변동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출률이 낮으면 시퀀스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멘탈이 강인한 투자자도 예외적으로 올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를 해와서 폭락장을 여러 번 겪어봤고 하락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100% 주식으로 계속 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가족이 그 변동성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올인은 절대 피해야 할 전략입니다. 은퇴 자금이 노후 생활의 전부인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어 이 투자 자금이 바닥나면 곧바로 생활고로 이어지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인 같은 위험을 지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겐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적어도 채권과 현금을 섞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큰 손실을 보면 쉽게 불안해하는 성향의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 못 이루고 공포에 떨어서 하락장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애초에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삶의 질에 이롭습니다. 은퇴 후 초기 몇 년간 자금 소요가 큰 경우에도 올인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까지 주식에 넣었다가 하락하면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5년 이내 사용할 돈은 절대 주식에 넣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올인 전략의 적합성이 크게 갈리므로 자신이 올인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정답은 올인은 피하라 쪽이겠지만요. 안정적인 은퇴 자산 배분 사례에 앞서 B씨의 사례로 한 가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지만 추가로 몇 가지 현실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60대 은퇴자 포트폴리오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6040 전략입니다. 전체 은퇴 자산의 60%는 주식형 국내외 주식 ETF, 배당주, 글로벌 펀드 등에 투자하고 40%는 채권형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형 ETF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위험 대비 효율이 높았던 조합으로 평가받습니다. 큰 돈을 잃을 위험을 줄이면서도 주식 100%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상승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6040 비율이 깨지면 다시 맞추는 행동을 하면 고점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저가 매수하는 효과도 얻습니다. 둘째, 다층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50% 주식, 30% 채권 외에 10% 부동산 리츠, 5% 원자재금, 5% 현금식으로 여러 자산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는 채권과 금이 도움이 되고 인플레이션 때는 원자재가 상승하며 부동산 리츠는 지속적인 임대 수익을 주어 현금 흐름을 보강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분산 포트폴리오는 한 해 한 해 개별 자산의 희비가 엇갈려도 전체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 조절의 지혜입니다. 은퇴자에게 현금 또는 단기 유동자산은 심리적 보험과 같습니다. 예컨대 향후 2년치 생활비를 별도 예금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만 투자하면 시장이 폭락해도 당장 생활비엔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 덕분에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적정 수준의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은퇴자의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전략, 이제 글을 맺겠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모두 S&P 500 ETF 하나에 올인하는 전략은 분명 한방의 매력이 있습니다. 잘 되면 높은 평균 수익률로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최근 과거의 성과도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와 사례들은 올인 전략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높은 기대 수익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토막 날 각오, 환율과 시퀀스 리스크, 인출 불안, 심리적 압박 등 은퇴자가 감당하기 버거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 씨의 사연으로 시작했던 질문, S&P 500 올인 정말 괜찮을까? 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노후 자산 올인은 대다수 은퇴자에게 권하기 어려운 위험한 베팅입니다. 젊은 시절의 공격적 투자와는 달리 은퇴 후에는 지키는 투자, 꾸준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S&P 500 같은 성장 자산도 적절히 섞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 증식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자산과의 균형, 분산 투자의 원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 밸런스입니다. 올인이냐 올아웃이냐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눈부신 수익률 스토리에 혹해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전망을 갖춘 투자야말로 폭풍이 와도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밧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자금 관리 멀리 보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